네, 자 그러면은 그 지금 시가지와 그 민가 일대의 대표적인 그런 지금 출토 양상을 백자로부터 시작해서 서양자기까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 포괄적인 그 어떤 그 상당히 많은 유적지 중에서도 가장 저희가 좀 주목해서 좀 특별하고 특징적인 그런 유물들이 발굴된 곳을 몇 군데, 한 세 군데 정도를 나누어서 이렇게 좀 더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지금 살펴볼 지역이 바로 명동과 남대문 일대입니다. 이 지역은 말 그대로 이제 중구에서 가장 이제 번화했던 시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조선인들도 같이 거주를 분명히 했고, 뭐 조선인들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은 사실 없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뭐 일본인들이나 중국인들 잡거하는 그런 지역이라든가, 심지어는 정동 일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양인들까지도 이렇게 함께 이렇게 거주했던 지역의 일부입니다. 정동은 제가 따로 이제 또 나눠서 이렇게 보실 텐데요. 특히 이제 이 명동과 남대문 일대에서 출토된 이 양상을 두 번째 보실 청진 지역과 조금 구분을 지어서 어떻게 좀 더 좀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중구와 종로구, 그다음에 조선인들과 외국인들이 주로 체류했던 지역의 어떤 차별성을 아마 느껴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지금 말씀드린 이런 명동이나 남대문 일대의 그 유적 같은 경우에는 그 일대 주변에 굉장히 많은 그 관공서라든가 일본인들이 주로 들어와서 중국인들도 일부 있지만 상업적인 시설, 주로 이제 물건을 주고 사고 판다든가 아니면은 뭐 숙박 시설이 있다든가,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그런 어떤 그 여러 가지 편의적인 그런 시설들이 교육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마 분명히 많았을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정동에서 그 러시아 공사관이나 프랑스 공사관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굉장히 번화한 지역이 이 명동과 남대문 일대에 가장 많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명동과 남대문 이 충무로 일대에 도시민이 살 만한 가장 그 편익 시설들이 가장 이제 많았고, 실제로 이제 일본 그 대자본들이 투자가 되어서 이제 날로 일제 강점기 정도 가게 되면은 뭐 여기는 거의 일본인들이 상점을 거의 이제 포식하다시피 하는 그런 이제 지역이 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유통 자체는 뭐 조선인이나 뭐 일본인들에게 다양하게 유통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체자 자체가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출토되는 유물들이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소비 도자인, 소위 말해서 내수용자기가 이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출토된 것이 분명하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이것은 나중에 두 번째로 보실 청진 지역과 이 점에서 가장 큰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조선 백자는 비슷해요. 뭐 중구나 아니면 뭐 종로구나 다른 뭐 동대문이나 뭐 다 비슷비슷한데, 일본 자기 같은 경우에 유난히 이 중구 지역인 이 명동과 남대문, 그다음에 충무로 일대에는 이제 일본 공사관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런 내수용 고급 중상급의 자기들이 많이 출토되는 것이 인근에 있어 청계천 위쪽에 있었던 종로구와 이렇게 좀 차별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서 출토되는 조선 백자도 굉장히 많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구 지역이라고 해서 뭐 조선인들의 민가 지역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뭐 약간 그 중구의 끄트머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선인들이 많이 이렇게 같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출토되고 있는 조선 백자들도 사실은 뭐 이 상의 지역에서 출토되는 조선 백자와 질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중구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조선인들조차도 조선 백자의 질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퀄리티가 뭐 더 좋았다라고 이렇게 구별할 만한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잔편이나 도기편들이 출토되는데 질이 그다지 높지는 않다는 것이 이제 맹점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지금 지도상의 유적의 분포도를 보게 되면은 여기가 지금 소위 말해서 이제 정동 유적이 이렇게 여기가 이제 정동으로 이렇게 보신다면은 구 러시아 공사관 유적과 함께 정동 유적, 그다음에 정동 1-45번지 유적이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따로 이제 정동 유적은 좀 서양자기가 많이 나오고 해서 좀 특별해서 나중에 다시 또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보시는 곳이 바로 이 명동과 남대문 일대입니다. 이 명동 지역은 이제 지금 장교동과 명동 이렇게 뭐 초동이라든가 해서 이렇게 구역구역 이렇게 보면은 뭐 제3지구, 4지구, 뭐 장교동도 4지구, 5지구 해가지고 초동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꽤 그래도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바로 이제 약간 비스듬히 아래쪽으로 이제 남대문 통인데요. 여기가 이제 회연동을 걸치면서 남대문 이 지역에 굉장히 또 이제 근대 도자기들이 또 좀 이렇게 다양하게 출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로 아래쪽에 있는 이 중구 지역은 크게 이렇게 명동과 남대문 이렇게 정동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좀 이렇게 특징적인 양상을 볼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약간 이거를 이제 분포도를 이렇게 지금 표로 이렇게 한번 보시게 되면 먼저 이렇게 명동 일대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명동 지역들이 쭉 있고 장교동과 초동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대문 일대에는 남대문 인로 4가 여기서 이제 굉장히 많이 출토가 되었고 상대적으로 좀 조선인들이 많이 살았던 지역들, 요 지역에서 조선 백자들과 뭐 도기 같은 것들이 출토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동은 조금 독특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죠. 공사관들이 많이 이렇게 설립이 되었고 그와 관련된 유물들, 특히 서양자기가 이제 이 지역에서 많이 출토되었습니다. 뭐 기종으로 보게 되면은 좀 다양한 듯하지만 뭐 그렇게까지 아주 그 광범위하게 다양한 출토품이 나왔다고 보기에는 조금.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애자, 뭐 그리고 이제 뭐 타구, 그 다음에 잉크병 이렇게 나오는 뭐 술독, 애자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의 뭐 기종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일본작이라든가 뭐 전구로 이렇게 전기 어떤 부품으로 사용되는 애자 같은 경우는 일본산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기종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 백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출토된 백자와 일본작이, 서양작이, 기타 등등이 다 포함되어서 실생활 용기들이 이렇게 출토된 양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출토 양상을 보시게 되게 되면은 나중에 종로 청진 지역의 출토 양상과 비슷한 듯하지만 조금 다른 그 부분을 한번 이렇게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근대기의 중구의 어떤 그 일본자기의 특징적인 유통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1883년, 그러니까 사실 그 무렵이 이제 분원이 민영화가 되는 그런 그 시점과 비슷한 시점이기도 하죠. 이때 이제 개시장이 이제 허가가 되고 남대문 시장이 이제 설치가 되면서 이 시장들이 이렇게 이제 개장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조선인들이 우리나라니까 조선인 상권이 장악을 해야지 사실은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상권들이 장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에 아예 머물면서 살고 있는 제조 일본인들이나 아니면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물품들이 이러한 대형 시장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유통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제 양화진에 1차적으로 조선 정부가 개시장을 이제 허가를 하고 이후에 지금 현재 충무로로 이 개시장이 옮겨가면서 이 사실은 일본 공사관이 있는 일대를 주변으로 해서 일본인들이 주로 모여서 사는 거류지가 이제 번창하게 되니 이곳에서 사실은 일본자기가 유통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왜냐면 이제 제조선 일본인들이 그들이 사용하려고 하는 도자기가 아마 일본자기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시장이나 남대문 시장 그리고 그 주변에서 사실은 일본 자기들이 유통이 되는 것이 굉장히 활성화되었던 대표적인 이제 유통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개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일본인들과 뭐 아니면 조선인들만의 어떤 유통지였다라고 보기도 힘든 것이
굉장히 중구에는 서양인들이 각국의 서양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거주를 하거나 통상을 하거나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것들이 허용이 됐던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본 물건이 아닌 뭐 서양의 물품이라든가 중국의 물품들이 활발하게 상거래가 되었다고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실제로 남대문 시장은 지금도 뭐 여러 가지 외국 물품도 팔고 그것이 이제 계속해서 그때 이제 쭉 이렇게 이어져 간 것이죠. 특히 뭐 게시장 같은 경우는 일본 공사관 주변에 이렇게 개장이 되면서 일본산 자기는 일본인들이 일본 공사관에 필요 여러 이유로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왕래가 잦다 보면 물건도 그 주변에 가서 살 확률도 높기 때문에 일본산 도자기들이 게시장 주변에서 활발하게 유통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어떤 그런 그 일본 자기의 유통을 지금 잠깐 보셨는데 명동 유적에서의 그 발굴품을 보게 되면 굉장히 뭐 다양한 조선 백자들도 이렇게 발굴이 전형적인 그런 백자, 조선 말기 백자들이 이렇게 출토가 되어서 조선 유업의 어떤 당시의 실태를 알 수 있게끔도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일본 자기가 명동에서 거주하는 이런 내 외국인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유통이 많이 되어서 굉장히 다른 곳에서 좀 찾아보기 힘든 아주 다양한 일본 외사기들이 출토되는 경향을 뚜렷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고급품이나 화려한 물품에서부터 뭐 수출용품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지만 뭐 상대적으로 이렇게 그 당시의 조선 유업은 굉장히 쇠락기로 접어들게 되죠. 분원 민영 이후에 새로운 근대적인 어떤 그 실마리를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근대화에 다가가는데 굉장히 많은 한계를 접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민가, 이게 명동 제3,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민가유적, 조선인들이 많이 살았던 민가유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만 이곳에서 발굴이 된 조선 백자조차도 그다지 질이 아주 우수한 상품 백자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는 조선 말기 백자의 전형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서 사실은 이 명동 유적이 막 굉장히 그 좋은 질이 좋은 내수용 일본 자기들도 출토되어서 중요한 사대 문화난의 그 유적으로 보지만 백자에 있어서만큼은 뚜렷하게 특징적으로 더 좋은 백자가 많이 나왔다라고 과연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추이를 또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지금까지는 그 변화상이 그렇게 그 변화무쌍하지 않다. 다른 유적에 비해서 그런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명동에서 나왔던 그 지금 영지문이 아주 그 간단하게 소략하게 이렇게 신문 장식되어 있는 잔입니다. 굉장히 그 청아 백자의 그 어떤 전형을 실생활 용품으로 보여주지만 굉장히 소략적이고 이렇게 구워진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형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그렇게 아주 상품이라고 분류할 수 없는 그런 유물이죠. 이 비슷한 영지문이 인근에서도 종로통에서도 굉장히 빈번하게 똑같이 그러니까 거의 뭐 문양이 약간 다를 뿐이지 이런 형태, 잔의 형태라든가 발의 형태나 아니면 접시의 형태가 크게 그다지 다르지 않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그 어떤 백자 조선 말기 백자의 전형이 시대의 구분이 뭐 특별하게 이렇게 급격하게 있는 시기는 아니었잖아요. 그것을 대변하듯이 어떤 그 유형이라든가 어떤 그 품질에 있어서 크게 변화를 두지 않고 하향 평준화된 그런 어떤 양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도기병입니다. 경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아마 우리나라에서 만든 도기 주병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만 뭐 아주 뭐 이제 막 그 질이 우수한 그런 도기병이라기보다는 약간의 일본적인 스타일로 이렇게 넘어가기 직전에 영향을 좀 받은 당시에 이제 뭐 근대기가 되게 되면 일본의 어떤 그 자꾸 그 침탈에 의해서 이 주조 정책 자체도 이렇게 변화하기 때문에 뭐 술을 사기 위해서는 막대한 세금을 내고 술을 사야 되기 때문에 이런 술을 담는 병도 도기병으로 하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백자에 비해서 가격은 좀
했을 거예요. 그래서 도기 주병에다가 술을 담가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조선인들에게. 아마 그러한 것으로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옆에 보이시는 것도 이제 백자 잔편인데 형태 자체는 그다지 이렇게 아주 마무리가 이렇게 완성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신문 장식은 특별히 없는 말기 백자의 한 어떤 원형을 이렇게 보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명동 지역에서 나왔던 일본 백자기들은 어떠했는가? 이게 지금 명동 지금 제3구역에서 출토된 일본 백자를 한 곳에 이렇게 좀 모아놓은 것인데요. 보면은 이제 뭐 약간의 그 수출용자기 같이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대다수입니다. 보면은 뭐 이렇게 약간 알록달록한 문양이라든가 빼곡하게 그들 양식에 뭐 걸맞는 것들이 모여 있고, 지금 이제 흔히 이렇게 지금 사대문안 유적에서 일본자기로 가장 많이 출토되고 있는 이 청유가 입혀져 있는 화조문 접시입니다. 이 접시편은 아마 그 근대도자를 이렇게 리서치를 하시다 보면은 대다수 유적에서 이 청유 이 접시편은 거의 한두 점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아마도 그 수출용 이 어떤 그 자기 중에 아마도 이 청유 자기가 굉장히 당시에 아마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지금 청자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백자에다 청유를 입혀서 이렇게 화조문을 입힌 건데, 굉장히 이 계통의 접시편이 많아서 굉장히 이때 당시에 인기리에 아마 판매되던 그런 어떤 제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거는 뭐 전형적인 그 일본의 어떤 아주 심플한 선물만 들어간 것인데, 우리나라의 어떤 기형에서 좀 찾아보기 드문 좀 독특한 형태이죠. 그래서 명동 일대에서 일본 자기들은 조금 대중적인 그런 면이 좀 독특하게 드러나는 것보다 대중적인 그런 일본 수출용 자기들이 조금 더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남대문 일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남대문 일대는 이미 조선 말기서부터 남대문 그 일대 주변이 일본인들 중점의 상점으로 서서히 거의 변모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인들이 상점을 차렸는데 일본적인 기호에 맞는 상점들을 차렸겠죠.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와서 주로 이렇게 물건을 사가는 그런 좋아할 만한 그들이, 뭐 조선인들도 좀 이렇게 돈이 많고 뭐 지주들은 뭐 얼마든지 와서 뭐 일본 자기들이 뭐 조선인들이나 왕실에서도 일본 자기를 썼으니까요. 그러한 물건들을 남대문 그 통 일대 거리에 쭉 이렇게 이제 아마 상점들이 입점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이 일대는 이제 문전성시를 이뤘던 거예요. 뭐 일본인들 말할 것도 없고 조선인 서양인들이 와서 각종 물품들, 도자기를 비롯한 각종 물품들을 이제 사가는 아주 보편적인 그런 어떤 상점의 거리로 이제 발전을 한 겁니다. 어찌 보면은 명동보다도 오히려 더 상점으로 본다면 남대문 일대가 더 발달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도 이제 일대 유적에서는 이제 그 최위 상위층인 근현대층에서 이제 말기 백자들이 출토됐지만, 앞서 보여드렸던 그 유적지, 궁궐지나 뭐 아니면은 명동 일대에서 출토되는 이런 백자들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백자로만 이렇게 본다면은 기존의 다른 유적과 큰 차이가 다만 없고, 아니면은 뭐 이제 다른 이제 양작이라든가 일본 자기에서는 일말의 좀 차이점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가장 남대문 일대에서 발굴된 유적 중에서 가장 좀 이렇게 대표적으로 많은 발굴품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유적이 남대문로 4가 17-23번지 유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조선 백자도 많이 나왔고 일본자기도 이제 명문이 있는 다양한 이런 그 일본자기도 이렇게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남대문 일대에 주거했던 상업 인구들이죠. 여기에서 주로 이제 거주했던 그 이제 인구들이 상업에 종사했거나 아니면 관청이나 아니면은 뭐 관료들이 일부 덜어 이렇게 같이 주거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생활상을 대변하는 그릇들이 나온 것이죠. 여기에 이제 보면은 주로 뭐 상거래가 되었던 각종 그
물품들도 있었겠지만 여기에 건축이 되었던 예를 들어서 일본인들의 어떤 뭐 건물지가 있었으면 그 건물지에서 사용되었던 여러 가지 그런 일본 또 자기들이 더불어 같이 나온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보면은 백자는 거의 비슷한 뭐 이렇게 뭐 영지문이나 수복자문의 어떤 그리고 이제 묵서명이 들어간 것도 있고 굉장히 좀 대체적으로는 중하품들이 많은 것은 앞서 본 바와 비슷한데 일본 자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오색 찬연한 뭐 내지는 굉장히 약간 근대적인 어떤 형태를 지니고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일본 자기들이 나와서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자기인 경우에 내수용품을 이제 약간 이제 추정해 볼 수 있는데 굉장히 그 백색도도 탁월하고 내구성도 좋은 비록 잔편들이 남아 있지만 굉장히 고급품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그 백자를 보시겠습니다. 이 남대문로 이제 4가 17-23번지 일원에서 나온 것인데요. 이렇게 묵서명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정확하게 뭔지는 좀 잘 모르겠다든지 도편 일부가 남아 있어서 잔편이나마 이렇게 보지만 그다지 이렇게 상품이라는 느낌이 좀 이제 들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숫자 이렇게 들어간 일반적인 우리가 생활 용기, 발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전에 보셨던 유적에 비해서 뭔가 더 나아지는 이런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말기백자, 분원리 말기백자의 전형성을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외래작이 이제 이 명동 지역에서 이제 명동이 아니라 남대문 4가 17-23번지에 나온 외래작이를 보실 텐데요. 지금 이게 지금 프랑스 지향사의 지금 도편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프랑스 지향사의 도편이 나온 사례는 사실은 참 보기가 드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남대문에서 나왔다는 것이 굉장히 좀 어찌 보면 굉장히 독특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쩌다 하나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살든 거주했던 거류민들이 사용했을 수도 있죠.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한 사례는 지금 아까 그 남대문 시장 상점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는 일본인이나 조선 외에도 서양인들도 와서 물품들을 사갔기 때문에 이 남대문에 입점되어 있었던 상점에서 사실 이런 서양 자기를 판매했을 가능성을 우리가 추정을 해 본다면 거기서 판매되었던 어떤 도자의 일부의 도편이 어떤 유물로서 발굴이 됐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래서 사실 지향사는 사실 근대 프랑스의 굉장히 최고의 명문 그 어떤 도자기 회사였는데 우리나라의 이렇게 왕실에서나 이렇게 사용했을 법한 것이 이렇게 남대문 유적에서 나왔다는 것이 비록 한 점이지만 주목됩니다. 그 옆에 보이는 도기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산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식의 어떤 도기의 형태가 아닌 것이죠. 뭔가 액상을 아마 담기 위해서 이제 갈색 조금 선명한 갈색을 띠고 있고 손잡이 비슷하게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 독특하죠. 손을 이렇게 아마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잡으면서 이렇게 따를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아마 이렇게 상점을 운영했던 일본인들도 많이 거주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일본에서 이렇게 유입이 된 어떤 도기가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또 이제 그 외 지역 인근에 이제 그 남대문 인근 지역으로 이렇게 좀 조선인들이 또 많이 밀집을 하고 있었던 회현동이나 또 북창동 인근 남대문 근처죠. 여기 보면은 이제 도기 화분으로 이렇게 보이는 이게 지금 약간 이렇게 거른 자국 같은 것이 보이는데 이것도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의 아주 전형적인 형태라고 보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파손이 되긴 했지만 옆에 보시는 지금 이 수복 자가 이게 들어간 발편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 일본산 자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문양 장식을 넣고 일본에서 이렇게 외사기가 수입이 된 것, 그걸 사용한 것이 이렇게 발굴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대문 일대는 좀 전에 이렇게 명동 일대와 비슷한 유형을 보이지만 조금 더 다양한 뭐 서양 자기도 좀 나오고 수입 자기도 나오고 그래서 조금 더 그 폭이 조금 더 넓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명동이나 남대문, 정동 일대에서 이게 발굴이 된 이런 여러 가지 도자기 중에 명문이 들어간 도자기를 이렇게 도표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보시게 되면 여기는 지금 조선산과 지금 수입산이 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사진은 작지만 이렇게 복자가 들어가거나 이렇게 간단하게 시문 장식된 경우, 수입품인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조선산인 경우가 이렇게 같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복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조선산이 아니라 조선인들이 좋아할 만한 수복 문자문을 넣어서 일본에서 수출용 도자기로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유입된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이런 시문 장식이 들어가면서 뭔가 이렇게 명문을 남긴 이런 이렇게 굽 뒤쪽에다가 이렇게 명문 회사를 이렇게 남긴 것을 제가 리스트를 했는데 좀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대체로 보면은 이렇게 명문이 들어간 경우에는 수출용 자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명문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간단한 명문일 경우에 굽 뒷면의 명문일 경우에는 일본에서 조선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만든 수출용 자기가 많고 특별하게 무슨 주식회사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 넘버가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당시에 그쪽에서 운영이 되었던 회사의 어떤 상호를 지금 어떤 시문 장식을 한 이것도 이제 일본 자기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당시에 거주했던 지역에서 운영되었던 일본인 회사의 어떤 상호와 관련된 것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명문이 들어간 도자들이 이 명동과 이런 그 지금 남대문 일대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출토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이제 조금 더 주목해서 이제 보려고 하는 유적지가 바로 청진지구입니다. 이 청진지구는 이제 1지구에서부터 19지구 이제 굉장히 그 바운더리가 넓어서 그 일대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85% 가량이 지금 유적이 전부 다 출토가 되는 것이 이제 거의 이제 다 마무리가 되었고 관련 보고서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진지구는 방금 보셨던 중구와 좀 다르게 이 지금 청계천을 이렇게 기점으로 해서 그 위쪽 부분에서 종로구에 상대적으로 조선인들이 많이 살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녹아내려진 어떤 도자의 어떤 진면목을 또 볼 수 있는 마찬가지로 굉장히 상업이 발달한 지역이에요. 요 정도 많았고 음식점, 요리점도 많았는데 그런 목로주점 같은 것들이 많았지만 중구에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이 좀 더 많이 밀집을 했다면 청진지구에 뭐 일본인들이나 외국인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조선인들이 많았던 어떤 지역적인 특징 차이 때문에 청진지구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진동 일대 같은 경우에는 뭐 육조거리와 운종가를 교체로로 위치했던 관계로 예전에 일찌감치 이제 상권이 발달할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진동 일대 자체가 이제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상권이 발달할 수 있는 여러 지역적인 이제 어떤 기반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조선인 관료들이 많이 또 살았고 아무래도 이제 이런 그 상권이 발달하다 보니 거상들, 돈이 많은 그런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지주들인 거죠. 이들이 살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어서 여기도 이제 조선인들이 활발하게 상점을 또 이제 차리고 또 사기점 같은 것도 차려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도자기들이 많이 유통이 되었고 이제 흥미로운 사실은 이 청계천을 기점으로 해서 종로구와 중구를 이 청계천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이제 도자기도 유통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계천 하나 넘으면은 중구고 청계천 넘어서 종로구다 보니까 이 청진동과 뭐 명동이나 남대문 같은 경우에는 오고 가기가 굉장히 어렵지가 않았겠죠. 그래서 중구에서 유통이 되는 도자기가 사실은 종로구 청진동으로 넘어가서 판매될 수도 충분히 있었을 것이고 교류하기도 굉장히 용이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그 거상들이 이 일대에 이제 거주를 하면서 소위 양반들이나 관료들이 살고 있는 북촌을 능가할 정도의 부자 동네를 만들면서 부촌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청진동 일대가 굉장히 이제 그 조선인뿐만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향락할 특히 조선인들이
이곳에 와서 이제 뭐 먹고 마실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주점 같은 거. 소위 말해서 여기 지금 요정이라고 제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요정이라고 불리는 근대식 요리점이 이 청진동 중학천변 인근에 쭈루룩 이렇게 설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굉장히 많은 그 다양한 계층의 어떤 조선인들이 와서 이 공간에 와서 이 술 한 잔을 이렇게 음식을 기울이면서 다양한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는 문화 공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청진동 그 중학천변을 쭉 따라서 이러한 요리점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 요리점이 발전을 하고 이 일대가 또 상업적인 공간으로 발전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출토되는 유물이 어쩌면은 이러한 이 근대의 어떤 문화 공간과 관련된 유물이었을 가능성을 높이 시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청진동이 굉장히 그 틀이 굉장히 높다, 일지구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지구가 이렇게 발굴이 되었지만 이게 지구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쪼개서 이렇게 나누어 보게 되면 중학천변이 좀 다르고 다른 지역으로 좀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또 이 지금 요정이 밀집되어 있었던 중학천변하고 또 다른 양상을 조금씩은 또 보일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거는 항공사진에서 이제 이렇게 촬영한 것인데요. 한울문화재연구원에서 아마 촬영한 것을 제가 그리고 또 서울역사박물관에서도 이렇게 조사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봤을 때 지금 이제 조사 발굴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지금 1지구에서부터 2, 3지구, 지금 5지구, 굉장히 중요한 5지구와 또 6지구, 그 다음에 7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사를 이제 미조사가 된 지역, 그리고 조사를 아예 시행하지 않는 4, 9, 10, 11지구, 18지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8지구 같은 경우에는 조사가 완료가 됐고, 그리고 12에서 16지구 굉장히 그 바운더리가 넓죠. 그 다음에 19지구는 아직까지 미조사가 된 것으로 되어 있고 17지구도 조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그 청진 유적 자체의 틀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또 이렇게 그 차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차로를 끼고 또 유적관이 또 좀 이렇게 소방차로 같이 이렇게 작은 이런 도로를 놓고도 또 지역관이 또 다릅니다. 중간에 이렇게 공원 부지도 있죠. 그래서 지역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이 틀마다 뭔가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비슷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그럼 그렇게 조금 다르기도 하지만 지역별로 이렇게 지구별로 이렇게 나눠 봤을 때 그러면 출토되는 양상을 보면 좀 더 뚜렷해지겠죠. 지금 1지구부터 지금 조사가 완료된 17지구까지를 제가 이렇게 분류를 좀 해봤는데요. 지금 백자와 일본자기, 그 다음에 중국자기, 기타가 있습니다만, 뭐 기종은 뭐 비슷비슷합니다. 뭐 독특한 기종이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빼고는 주로 발이나 잔, 접시, 병호, 우리가 흔히 생활 용기로 쓰는 뭐 제기 일부라든가 뭐 연적이라든가 등등이 있는데, 뭐 그런 점에서는 뭐 좀 색다른 기종이 한두 점 이렇게 속해 있는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발굴되는 그 수량에서는 조금 큰 폭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찌 보면은 조금 전에 보셨던 지금 유적의 어떤 그 틀 자체가 유적의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이 나왔다는 거하고도 이퀄이 되고 있습니다. 유적 범위가 그만큼 작으면 발굴품 자체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 부분을 감안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6지구나 지금 12, 16지구에서 백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특히 5지구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2, 3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유적의 범위 자체가 뭐 지금 1지구에 비해서는 조금 넓지만은 그래도 백자량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8지구, 1지구를 제외하고는 지금 17지구 같은 경우에 좀 제외하고는 지금 백자의 출토량이 상대적으로 좀 많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자기 같은 경우에는 6지구하고 지금 12, 16지구가 분포량이 가장 높습니다. 근데 그 나머지 지구 같은 경우는 일본자기가 지금 출토된 양이
그다지 많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10개가 안 되는 지역도 있죠. 뭐 3개, 6개 이러고 나와 있는데 이제 이거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지금 이제 그 수치의 어떤 오차 범위를 감안하더라도 지금 상대적으로 일본 자기가 당시로 봤을 때는 수출용이든 내수용이든 굉장히 분포도가 높았던 중구에 비해서는 지금 특정 지구, 지금 6지구나 12, 16지구, 5지구를 빼고 나면은 그 양적인 수량에서 좀 차별적이지 않는가, 중구에 비해서. 일본인들이 상대적으로, 중구에 비해서는 아니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좀 살았던 분포도가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들이 유통했던 어떤 일본 자기의 양적인 측면이 차이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 자기나 뭐 기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극소량. 지금 여기 기타 같은 경우에는 도기 같은 거나 뭐 이런 쪽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청진지구에서 지금 이제 뚜렷하게 이제 어쨌든 양상으로, 출토 양상으로 보면은 지금 조선 백자의 양이 이제 압도적으로 좀 더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금 일본 자기도 적지는 않죠. 다른 지역에서는 사실 이만큼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진짜 극소량이 출토되는 지역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뭐 나오긴 나왔는데 한 점, 2점, 3점 이런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유적들조차도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연관성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제 청진 지역 같은 경우는 생활 소비 유적으로서 어쨌든 백자와 중국자가 이렇게 충분히 나온 지역입니다. 뭐 기종으로 보면은 뭐 발, 잔, 접시, 병, 호, 뭐 뚜껑이라든가 연저. 특이한 것은 이제 뭐 보면은 뭐 향로라든지 장군, 뭐 인물 두상 같은 것도 나오고, 뭐 고드레 같은 거, 뭐 침을 뱉는 타오라든가, 뭐 다 전반적으로는 이제 아마도 조선인들이 생활용품으로서 썼던 백자에 많이 이렇게 치중되어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일본 자기로서도 이제 발이나 잔, 접시 같은 것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겠죠. 먼저 청진 1지구에서 8지구를 먼저 보겠습니다. 워낙에 이제 이 지구별로 이렇게 많아서 먼저 1지구에서 8지구를 총칭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지구가 있고 그다음에 2, 3지구가 같이 되었고 5지구는 단독, 6지구, 8지구 이렇게 단독으로 되었습니다만 사실은 세월이 이제 뭐 100년 이상 지나고 이제 발굴 당시에 이미 교란이 많이 이제 지층 간의 교란이 많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제 어떤 구분을 확정적으로 짓는 것은 좀 뭐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근대 유물로서 정확한 것들은 이제 구분이 되었습니다. 보통 19세기 말서부터 일제강점기 사이의 유구가 이제 대부분 확인이 되었고, 출토 유물은 이제 백자와 도기 일부, 조선산 도기 일부와 일본 자기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백자는 뭐 앞서 계속해서 보신 바와 같이 중하품류, 이제 용융 상태가 썩 좋지 않은 그런 포기구이를 했다든가 굵은 모래 받침을 뒤에서 이렇게 구워서 받친 그런 조질편들이 대다수가 있었습니다. 생활 용기들이 거의 대부분 나왔고, 그러니까 지금 1지구, 2, 3지구, 5, 6, 8지구를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문양 장식 같은 경우에는 초화문이나 뭐 수복자문, 영지문, 간단한 영지문, 그런 것들. 그래서 다소 이제 말기 백자이면서도 썩 상태가 이제 그렇게 아주 좋은 것이 아닌 조질편들이 이제 대다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 자기가 이제 뭐 다양한 수출용 자기도 있었고 일부는 내수품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양적인 측면에서는 방금 보셨던 그런 그 남대문이라든가 중구 명동과는 좀 다르지 않나. 내수용품은 나오긴 했지만 일부 이제 좀 소량이라면 수출용 자기가 좀 더 상대적으로 많았다라고 보여집니다. 내수품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큰 틀에서 내수용품이 아예 안 나오지는 않았죠. 대체로 굉장히 백색도도 높고 굉장히 내구성이 좋은 제품들입니다. 그러면 대표 유물을 보시겠습니다. 보통 이제 그 일지구에서 나온 백자입니다. 신문 장식이 굉장히 초화문이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2, 3지구에서 나온 백자 잔편입니다.
숫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시문 장식이 굉장히 국화문이 소략되어 있는 말기 백자의 전형 생활용기로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청자가 이렇게 도편으로 하나 나왔는데요. 솔직히 저는 이런 문양 장식을 이렇게 지금 아비난 것 같이 보이는데 우리나라 거라고 참 보기가 애매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청자가 근대기에 조선으로 일본에서 그럼 수출이 되었는가? 애매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게 조선 우리나라산이면 이게 그럼 재현 청자로 또 볼 것인지 아니면 교란이 되어서 뭐 현대 것인지 참 애매한 청자가 나오는 사례가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1지구와 2, 3지구에서 나왔던 일본 자기입니다. 이 새우가 이렇게 아주 이렇게 좀 약간 크게 이렇게 시문 장식되어 있는 뭐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게 내수용인지 수출용인지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 중간쯤 있는 내수품, 그러니까 수출용 자기로 만들었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특별히 뭐 굉장히 상징적인 건 아닌데. 근데 그 위에 보시는 일지구에서 나온 연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그 풍경, 이게 지금 다리가 이렇게 보이고 막 이렇게 그 풍경 문양이 있는 이런 장식 같은 경우에는 내수용품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내수용품과 수출용품이 아마 두루두루 이렇게 발굴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지금 동양에서 최대의 회사였다고 하는 일본경질도기 주식회사의 지금 접시입니다. 전사지 처리를 한 건데요. 조금 이게 깨진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그 약간의 도편이 지금 날아가긴 했지만 거의 동일한 접시편이 지금 종로 청진구 2, 3지구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유물이에요. 그래서 비교작으로 제가 이게 지금 근대 역사관 소장품을 지금 비교 자료로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했는데 아마 청진동에서도 이게 지금 일본 경질도기 주식회사 제품이 결코 싸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전사지 처리한 제품이 나왔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상들이 많이 이렇게 거류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이런 그릇들도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지구에서 나온 것은 지금 뭐 이렇게 모란문이 들어간 발편, 이제 조선 말기에 그래도 이건 좀 그래도 잘 이렇게 중품 정도는 돼 보입니다. 이것도 지금 청자인데요. 애매하더라고요. 야, 이게 청자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지금 이 청자 동체 부편과 함께 더불어서 이것도 지금 청자인데, 야, 이런 청자가 수입 청자라고 이거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당시에 재용품으로 봐야 하는 건지. 당시는 백자 시대인데 조선 시대가 청자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아마 수입품이 아닐까. 근데 수입품 치고는 굉장히 심플하다. 뭔가 재현을 했다는 이런 느낌보다는 그래서 좀 이런 애매한 것들도 속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육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제가 그 각종 이런 유물을 좀 보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흙에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묻혀진 거를 그 지금 수습하는 그 장면에서 찍힌 여러 가지 이렇게 화려한 신문 장식이 들어간 일본 자기편들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팔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도문 장식이 굉장히 그 아주 민예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우리나라 그 조선 백자, 말기 백자죠. 전형적인.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수복자가 들어간 수입품입니다. 이렇게 이제 조선의 발과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서 반기계 반수공으로 만든 이러한 제품들을 다량으로 수출을 해서 조선에 유통을 시킨 것이 종로 청진에서도 그대로 발굴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2, 17지구를 보시겠는데요. 12, 16지구가 한꺼번에 같이 이제 발굴이 되었고 17지구는 따로 이렇게 이제 분류되어서 발굴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근현대 층위에서 근대도자들이 수습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특히나 이제 그 전체 층위 자체에서 총 161개나 되는 건물지가 확인이 됐습니다. 건물지가 확인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그 지적도상으로 이제 확인이 그러니까 이 건물지에 어떤 건물이 있었는지를 당시의 어떤 지적도와 비교를 함으로 해서 실제로 확인이 될 수 있는 건물지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청진 12, 17지구 같은 경우에는 15세기로부터 시작해서 19세기 전반의 유구도 확인이 되고 있고 심지어 근대기에 이르는 종로 핵심 지역을 완전히 고찰할 수 있는 사실 청진지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구에 속한다라고 볼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그 틀도 그 유적의 그 틀도 굉장히 범위도 크고 그 굉장히 오랜 기간에 여기에 그 이제 도자기 사기들을 판매했던 사기전이 근처에 이렇게 매우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유적에서 지금 출토되고 있는 유물은 이 사기전에서 유통이 되었던 당시에 유통이 되었던 19세기, 20세기를 넘나드는 이 시기에 유통이 되었던 물품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제강점기에는 이 일대가 그 동측으로는 종로경찰서가 이렇게 들어서 있었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종로경찰서에 관련된 그 관료들이 많이 거류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일본인 거류민들이 관료들 같은 경우에는 싼 자기네 그 일본 자기를 쓰더라도 고급 내수용을 썼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조선인들에게는 수출용품으로 일본 자기들을 만들어서 수출용품이라고 따로 이렇게 생산을 했지만 이렇게 종로경찰서가 지금 12, 17지구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내수용품들도 분명히 여기서는 발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굴품의 전반적인 특징을 보게 되면 백자는 이제 청아백자가 그러니까 문양이 없는 그냥 순백자보다 2배 이상 많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기종도 이제 이렇게 다양한 생활용품들이 발, 잔, 접시 등등 해서 나왔고 대부분 잔편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완전히 기형이 다 드러나는 것보다는 잔편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양은 마찬가지로 뭐 초화문이나 뭐 영지 초화문, 그다음에 매죽문, 그물문 등 굉장히 좀 단순한 문자문들은 뭐 다양하게 이제 어떠한 유적에서도 나오는데 여기서 조금 주목할 것이 운연이나 운, 뭐 안자가 들어가거나 중, 어자.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문자가 조금 더 다양합니다. 이것이 이제 12, 17지구의 좀 독특한 특징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법적으로는 뭐 굵은 모래받침, 포개구이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수직굽이 이제 대부분 많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다양하게 나오고 뭐 약간 문자문도 좀 더 다양성은 있을지 몰라도 조선 말기에 대표적인 어떤 백자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만큼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입자기 같은 경우에는 일본 자기가 대부분입니다. 뭐 서양 자기나 뭐 중국 자기, 서양 자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안 나왔다고 보셔도 되겠죠. 근데 중국 자기 소량 빼고는 다 일본 자기가 이제 여기서 나왔는데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더 청진지구 중에서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12, 16지구와 6, 8지구에서 일본 자기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청진지구에서도 가장 많은 양이 그리고 또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종로경찰서도 인접해 있고 관료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고급 내수용품들도 나와요. 그다음에 수출용품들도 동반해서 나옵니다. 대표적인 유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2, 16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조선 백자 매죽 있는 건데 굉장히 좀 간략하게 이렇게 신문 장식이 되어 있고 앞서 제가 궁궐지 유적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던 이 운영궁에서 사용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 운연자가 들어간 지금 이 명문이 있는 이 지금 유물이 지금 12, 16지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교적으로 제가 역사박물관을 좀 더 이렇게 화려한 청아 장식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12, 16지구에서 일본의 이제 수입자기들, 요런 지금 제품 같은 경우는 내수용으로 보입니다. 이게 지금 전사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독특한 이 지금 약간 신문도 그렇고 평범하게 우리가 그 소위 말해서 수출용 자구기로 만들었던 수복자가 들어간 조선의 어떤 발형이 아닌 형태인 어쩌면은 그 소위 말해서 내수용으로 이렇게 추정이 될 만한 자기들이 이 12, 16 지구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점이 다른 지구하고 조금 다른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지구가 17지구입니다. 이 17지구가 근대 도자기들이 이렇게 다른 지구에 비해서 이렇게 더 많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제기로 이렇게 보이는 이렇게 접시편, 글쎄요, 제기일까요? 접시편일까요? 그러니까 약간 굽이 이렇게 굽다리가 나온 이런 이렇게 편도 나오고 또 옹기 편도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 이 위에 두 가지는 이제 우리 조선의 것이라고 보이지만 밑에 거 같은 경우에는 채색 합으로 위에 뚜껑은 아마 없어진 것 같아요.
저 다양하게 어찌 보면 당삼채에 보이는 이런 색깔이 들어간 아마 이 일본산 수입자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가 워낙에 조선백자는 수복자문이 너무나 많이 나왔고 일본자기 같은 경우는 화문이 워낙 많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의 수복자문이 들어간 것은 굉장히 진짜 가운데 접시 같은 경우에는 숫자나 복자를 하나 넣은 것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일본자기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꽃문양이 많아요. 근데 꽃문양을 굉장히 좀 다양하게 청아 안료라든가 아니면 지금 청유에다가 이렇게 꽃문양이 들어가거나 여러 경우에 따라서 이거 지금 내수용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요. 금장칠을 한 이렇게 구획을 나눈 데다가 꽃문양이 들어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조선백자와 일본자기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보여지는 문양의 장식적인 측면에서도 당시에 어떤 생산된 어떤 유업의 어떤 실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도표로 이렇게 이제 만들었는데요. 이거는 지금 그 청진 1지구에서부터 17지구로 나누어서 일본자기의 명문이 들어간 사례입니다. 이렇게 딱 한눈에 보셔도 지금 굽 뒷면에 네 자리로 들어간 뭐 소위 말해서 대음정제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그 네 자리로 들어가는 그런 뭐 단음정제라든가 이런 그 어떤 뭐 대일본 뭐 하면서 이렇게 시작되는 이런 명문이 들어간 수출용 자기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덜어는 12, 16 지구 같은 경우에 여기 지금 명문이 영문으로 들어간 명문들이 있는 이런 접시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내수용 자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명문이 수출용 자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통해서 앞서 보셨던 명동이나 남대문이 청진지구와 좀 차별된다라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로 제가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 독특한 그 유적으로 지금 한양 도성 내의 유적 마지막으로서 정동을 제가 살펴볼 텐데요. 이 정동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개항 이후에 서양인들이 굉장히 밀집해서 거류했던 서양 문물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했던 공간이기도 합니다. 지금 프랑스 공사관을 보시고 계시는데 이 일대에는 정말 이런 공사관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거 손탁 호텔 내부인데요. 뭐 교육기관이라든가 이화학당이라든가 뭐 하여튼 뭐 정동교회라든가 이러한 그런 공간들이 밀집해서 이렇게 설치되었던 곳입니다. 특히 대한제국기에는 특히 서양의 다양한 문화를 완전히 그 적극적으로 이렇게 수입했던 때이기 때문에 도자 문화에서도 그러한 일면이 보여지게 됩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그 정동 유적 같은 경우에는 공사관터였던 그 프랑스 공사관터나 구러시아 공사관터 일부가 조사가 되었고 또 선교사 거주지로 보이는 정동 1-45번지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화학당이라든가 정동제일교회라든가 이 당시에 그 정동에 있었던 교육기관이라든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만들었던 곳에서 서양자기라든가 일본자기 그다음에 아주 극소량의 조선 백자들이 이렇게 그래서 그들이 살았던 그런 명분과 일치하는 그런 어떤 도자기들이 출토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서양 자기들이 왜 들어올 수밖에 없었는가? 보시는 바와 같이 서양인들이 이제 공사관에서 주최하는 뭐 왕실뿐만이 아니라 공사관에서 주최하는 각종 연회 행사를 위해서 서양식기는 반드시 구비가 되어 있었어야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서구의 열광들의 공사들은 자국의 어떤 식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면세를 청탁을 요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국내부를 통해서 양식기를 기증을 받거나 대여를 하거나 또 선물을 받는 그래서 이렇게 서양식 진짜 실제로 연회를 이거는 조일 통상수호조약을 기념하는 연회도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지금 재현을 해놓은 공간들에서 정말 서양 식기를 사용해서 서양의 연회 문화가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지금 고궁박물관에서 얼마 전에 지금 끝난 그 전시 신왕실도자 전시에서도 이제 그 전시가 되었던 당시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서양 각국의 어떤
프랑스라든가 독일로부터 들어왔던 도자기들, 정말 그 최상급의 도자기들이 들어와서 아마 공사관에서든 아니면 왕실에서든 이런 연회나 접대 시에 아니면 일상생활 농기로서 사용이 됐을 것으로 보여드려서 참고 자료로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동의 이 공사관 유역은 과연 어떤 의미로 정말 다가올 수 있었던가? 당시는 이 계양장이 이게 지금 체제가 구축된 이후에 통상의 거점지였죠. 그러니까 외교관들이 이 공간에서 성장할 수 있는 구역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외교를 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선교를 하기 위한 목적 위에도 정말 그 각국 간의 어떤 외교 정책적으로 경제라든가 아니면 정치를 위해서 그 제국주의들이 지금 이 공사관 구역이라고 하는 정동에 정말 만들어진 이 구역에서 그들의 어떤 이권을 위해서 쟁탈을 벌였던 곳입니다. 특히 공사관은 이 반공반사적인 어떤 공사관의 어떤 아주 공적인 공간이면서도 그들 이제 제 외국인들이 사적으로도 편익을 갖출 수 있는 어떤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적으로 보면 당시 1901년도의 지도를 보게 되면 여기 지금 러시아 공사관의 위치며 이 아래가 프랑스 공사관의 위치인데 굉장히 거리적으로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공사관을 발굴 조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인접한 곳에서 서양자기들이 이렇게 출토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출토의 양상을 보게 되면요, 그다지 많지 않죠. 지금 개수가 옆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남대문 일대에서 아까 지향사 보셨죠? 하나가 나왔고, 그나마 정동에서 21개, 그 다음에 구러시아 공사관에서 지금 로얄 코펜하겐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앞서 보셨던 광명전지에서 독일산 제품이 하나 나왔고, 지금 기타 지역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종 같은 경우에는 뭐 접시라든가 주로 식기류가 많이 나왔습니다. 관상용품보다는. 그래서 이 조선의 전역에서 서양자기는 굉장히 한양도성 내 사대문안에서만 아주 출토되는 굉장히 특별한 아주 그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온 그런 어떤 도자기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발굴된 그 이제 유물을, 대표적인 유물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지금 이 접시편들입니다. 이거는 지금 서울 정동 유적에서 지금 나온 겁니다. 지금 보면 다 전사 처리가 접시 이 끄트머리에 청화 이렇게 아니면 중앙에 이렇게 굉장히 정교한 이 전사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이 접시편 같은 경우는 루네빌사의 어떤 전형 그 상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굉장히 아름답게 그 꽃 문양이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접시편들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접시편 중에 방금 보셨던 지금 이런 꽃 문양이나 이렇게 좀 약간 아르누보적인 스타일의 이런 접시편이 있는가 하면은 간단한 선 문양만 이렇게 푸른 그 블루 안료를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접시는 지금 서울 역사박물관이나 국립박물관에도 지금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서울 정동에서도 동일한 듯한 이 접시편이 나와서 거의 그때 이제 유입이 된 서양 자기가 비슷비슷한 라인에서 들어온 것이 아닌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 러시아 공사관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고종께서 이 아간 파천 때 이 러시아 공사관에 가서 칩거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종 황제가 실제로 그 사용했던 침실 내부 사진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발굴된 지금 예를 들어서 서양 도자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고종 황제께서 쓰셨을지도 모르는 그런 것들입니다. 지금 그 러시아 공사관에서 발굴된 로얄 코펜하겐의 지금 이 접시편이 나왔는데요. 이 지금 로얄 코펜하겐의 접시의 지금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인데 지금 이 라인이 그대로 접시편 지금도 생산되고 제가 아까 저희 집에도 가만히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지금 정동 유적에서 발굴된 것인데 요 마크가 루네빌이라는 회사의 마크인데 요 마크입니다.
그대로 이제 그 루네비를 지금 이거는 지금 완품을 제가 이제 비교작으로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는데 지금 러시아 공사관과 정동 유적에서 당시에 이름 있는 로얄 코펜하겐이나 루네빌사 의 제품들이 들어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웨지우드사, 영국의 웨지우드사의 지금 튜린, 소위 말해서 탕기 같은 건데요. 지금 이거는 지금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지금 소장하고 있는 알리오사나 지금 필리비사의 당대 최고의 어떤 명품 도자기 회사인데 웨지우드사도 뭐 명품 영국의 회사였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전사 초록색으로 이렇게 전사 처리된 이런 명품들이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정동에서 굉장히 그 희귀하게도 서양 자기들이 출토되었는데 전사 문양으로 보면은 이런 꽃문양과 선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 프랑스 공사관에서 이렇게 전사 처리된 이런 화문들이 이렇게 있는가 하면 이 선으로 이게 라인만 들어간 것들이 프랑스 공사관에서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러시아 공사관에서는 유일하게 로얄 코펜하겐만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정동 유적 일대의 프랑스 공사관에서 가장 어쩌면은 이 서양 자기가 많이 출토되지 않았나.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나라 지금 현재까지 발굴된 사례를 봤을 때 정동 유적에서 서양 자기가 가장 유일하게 어쩌면은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지도 모르죠. 서양인들이 가장 밀집해서 거주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서양 자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국내에 유통되었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또 유적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본 자기도 사실은 이 일대에서 유적지에서 좀 일부가 출토가 되었습니다. 구러시아 공사관과 정동 1-45번지 여기 아마 선교사들이 좀 일부 거주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극소량 이 출토되었습니다. 심지어 백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기종이 거의 불분명할 정도로 극소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자기만 지금 살펴본다면은 애자 지금 약간 전기선을 잇는 그 일본 제품이죠.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좀 장식성이 조금 약간 그 독특한 추상적인 그런 그다음에 이 전편이라고 하는 것은 벽돌 같은 건데요. 아마 내부 장식을 위해서 일본 그런 전편들도 수입해서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죠? 이 청유 초화문 접시 같은 거, 화조문 접시 같은 거 여기도 나왔습니다. 아마 대량 이렇게 수입이 되어서 대중적으로 쓰인 아마 수출용 자기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 정동 같은 경우 유럽 자기에 비해 서 일본 자기도 굉장히 극소량이 나왔고 조선 백자는 거의 너무나 극소량이 나와서 지금 아주 너무 그 뭐가 뭔지도 잘 모르는 정체불명이라 도편이 조금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들은 아마 서양 자기를 많이 쓰고 상대적으로 그 외 자기의 사용량은 좀 적었는지 발굴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유통이나 소비 형태를 보게 되면은 아마도 그 중구 일대에서 아마 정동가로 서양 자기가 이렇게 일부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서양 자기 같은 경우에는 뭐 반입이 되거나 아니면 중개무역으로 들어왔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은 공사관이나 숙박시설들, 호텔 같은 게 있었거든요. 손탁 호텔이나 선교사의 어떤 그 거주지에서 서양 자기들이 유통되었을 가능성을 봅니다. 그다음에 소비 형태 또한 아무래도 서양인들이 아마도 동양도자에 대한 기호도라든가 취향을 적극적으로 아마 반영을 못했는지 그 소비력이 낮았는지 자국의 어떤 그런 아마 외국에 와 있는 그런 향수 때문에 유럽 자기들을 아무래도 좀 더 상대적으로 좀 좋아하고 사용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또한 이런 서양식 연애라든가 의례, 식생활 뭐 용품이나 아니면 인테리어 용도로도 아마 서양 자기를 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런 출토품을 통해서 지역적인 특징을 통해서 이들은 또 어떠한 소비 형태를 갖추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본다면 한양도성에서 출토된 근대도자의 지역적인 특징은 제가 지금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굉장히 어떤 그 한양도성 내부 자체는 굉장히 좁은 틀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떤 구나 어떤 그 동에 따라서 유물의 어떤 성격이나 특징은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넓게 거시적으로 본다면은 아주 특정 지역을 제외하면 굉장히 공통적인 특징이 우리 더 많습니다. 어떤가? 백자 같은 경우에 분업 말기 백자의 특징을 일률적으로 갖추고 있었죠.
또 외래자기일 경우에는 정동이라는 특수한 지역을 빼게 놓고 나면은 일본 자기가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중구 같은 경우에는 내수용, 일본 내수용 자기가 좀 더 많고, 청진지구나 아니면은 그 공평동 같은 경우에는 조선인들의 밀집 지역이다 보면 수출용 자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궁궐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외래자기의 출토량이 그다지 많지 않고, 왕실을 의미하는 뭐 운자나 운연이 들어간 것들이 일부 출토가 되었지만, 조선백자에 있어서는 궁궐지라고 해서 특별히 조선백자의 품격이라든가 기종이 더 다양해서 시가지라든가 민가와 차별되냐, 사실 그 차별화를 크게 느끼지 못했음을 아마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당시의 조선백자의 유통과 소비는 어떤 한양도성 내에 있는 어떤 구간별로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것은 민영화 이후에 급격하게 위축이 되었던 조선백자의 어떤 특징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지역도 백자의 출토품은 외래자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품격에서 많이 차이를 보이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래자기는 어땠을까요? 다양한 외국인들의 어떤 거리와 수입을 통해서 굉장히 풍부하고 다채로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일본 자기는 소비 양상이 굉장히 압도적이었습니다. 소위 정말 그 일본 자기의 근대기의 양상을 알기 위해서는 한양도성 안에 진짜 소비 유적만 보더라도 당시에 어떠한 일본 자기가 유통이 되었는지를 거의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많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남대문이나 명동 일대와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청진 일대, 그 다음에 정동 일대, 거리차를 아주 짧게 두면서도 유통되었던 일본 자기의 품질은 좀 다소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관청이나 근대 상업시설물들이 즐비에 있었던 남대문이라든가 청진지구라고 하더라도 12, 16지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내수용 일본 자기가 많이 나왔던 것이, 출토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서양 자기는 방금 보셨듯이 정동에만 밀집되어 있었던 특수한 자기로 이렇게 활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경로로 유입이 됐겠지만은 대체로는 아마 중개무역이라든가 그들이 직접 들어올 때 반입이 되거나 아니면은 대여를 하거나 해서 아마 정동에 있던 그 외국인 공사관 시설이라든가 숙박시설, 그다음에 선교사들이 살던 시설에서 이렇게 출토된 것 같습니다. 중국 자기 같은 경우에는 영지 초화문 계통의 청화백자들이 유난히 많이 이렇게 유입이 되어서 이렇게 발굴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런 영지 초화문이나 뭐 계통의 그런 청화백자 외에는 다양한 계통의 지금 중국 자기가 많이 이렇게 발굴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본 자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소량이 유통이 되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제 거의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은, 당시에 이 한양도성 내에서 출토되었던 다양한 근대 도자를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은 그 어떠한 그 지방이라든가 그 외 다수의 지역에 비해서 근대기에 생산된 유통된 어떤 도자기를 대변하는 것이 가장 많이 출토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도성 내의 어떤 유적지를 살펴보는 것은 사실은 당시에 유통되었던 근대 도자기의 가장 활발한 어떤 그런 동향을 살펴보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여기에서 거주했던 조선인뿐만이 아니라 서양인들이 굉장히 친밀하게 그 같은 동네 비슷비슷한 구역에서 살면서 정말 뭐 진짜 청계천 하나 넘으면은 중구에서 정말 종로구로 갈 수 있고, 조금만 지나가면 동대문이 나오고 서대문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친화적인 생활 환경을 유지를 하면서 그들이 또 좋아하는, 소비하고자 하는 그런 계통의 어떤 그릇들을 사서 이렇게 생활 용기로서 쓰지 않았을까. 그래서 가장 어찌 보면은 앞서가는,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소비 계층들이 이 한양도성 내에서 살고도 있었고, 그 살았던 소비 계층들은 친밀하게 어떤 구역이 그렇게 멀지 않은 구역에서
이쪽에서 어떤 소비했던 것이 인기가 있으면은 또 이쪽에서 또 유통을 해서 다른 동네에서 다른 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시스템 자체가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유통 라인이 형성되어 있었을 것이다라고 충분히 이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비 양상이 어찌 보면은 시기적인 여건에 의해서 외래자기의 어떤 그런 위력 때문에 조선백자가 아무래도 그 입지를 굳히지 못하고 밀리게 되는 그런 상황을 또 대변하고 있는 그런 직접적인 그런 어떤 상황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운현이라고 되어 있는 왕실 아마 운영궁에서 사용했던, 그리고 밑에는 전형적인 일본산 자기인데 이러한 두 부류의 조선백자와 일본 자기가 공존을 하는 가운데 조선백자가 이렇게 아무래도 설 자리를 잃다 보면 그 자리를 일본 자기가 아무래도 차지하는 경우가 많았겠죠. 굉장히 값이 싸면서 화려하고 우수하고 가볍고 독특한 그러한 것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더 출토가 많이 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한영도성 내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거주민들의 생활 어떤 환경과 생활 실태와 또 거주 인구 수와 그다음에 거주에 했던 당시의 여러 가지 그런 제반 시설들과 관련이 있었다라고, 그 이상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지금 한양도성 내에서 출토된 근대도자의 여러 가지 특징적인 양상을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았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적은 출토가 될 것이고 그 속에서 근대도자들이 아마 발굴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마도 발굴이 더 진척이 되고 발굴된 유물들이 이렇게 수합이 되다 보면은 한양도성 내의 어떤 생활 그 근대도자들의 어떤 실태가 좀 더 명확하고 뚜렷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강연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